새 무장력의 탄생. 1932년 봄은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들로 하여 매우 소란스러웠다. 만주 대륙을 강점한 일제는 선중산의 국민혁명에 의하여 밀려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 괴뢰 만주국을 조작해냈다. 일본의 어영선전 기관들과 중국 만주의 친일적인 출판물들은 때를 같이하여 오적협화, 왕도락토 건설을 부르짖으며 만주국을 찬양하였고, 아시아와 세계의 진보적인 여론은 이를 강력히 반대 배격하였다. 세계의 이목은 9.18 사변의 발발 원인과 그 책임을 해명할 사명을 지니고 방금 일본에 도착한 국제연맹 조사단의 활동에 쏠리고 있었다. 영국 주미론 고문관 리턴경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열강 대표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일본 촌왕의 접견을 받고 수상, 육군상, 외상까지 만난 다음 중국에 건너와 장개석, 장학량과 회견하는가 하면 만주에 나타나 관동군 사령관 혼저중장도 만나고 9.18 사변 발발 현장에 대한 시찰도 진행하였다. 일본 측과 중국 측에서는 서로 리턴 조사단을 자기 편에 끌려고 접대 환영 경쟁에 열을 올렸다. 조사단이 진상을 밝혀내고 국제연맹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일본이 만주에서 철병할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정계, 사회계와 보도계는 물론 정치에 민감해진 소학생들과 마실빵 늙은이들의 입에서까지 오르내렸다. 그러나 안도지구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는 그런 억측이나 뜬 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였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함재에 담아 이고 토기점걸 등판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3월 중순경에 안도에서 동만의 여러 회원들에 조직된 유격대 소조의 지휘성원들을 위한 단기훈련, 단기강습, 단기훈련을 조직하였다. 지방들에서 20명 가까운 지휘성원들이 소사하 토기점걸로 모여들었다. 단기훈련은 2일간 진행되었는데 첫날에는理論 강의를 하였고 다음 날에는 동작훈련을 하였다. 나는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 문제를 가지고 정치학습에 출연하는 한편 유격대 생활규범과 활동준칙에 대한 강의도 하였다. 군사훈련은 주로 박훈이 맡아 지도하였다. 우리는 그때 그 강습에서 대열동작이나 무기 분해 결합법과 같은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격, 매복 조직과 같은 전술적 문제로 훈련을 점차 심화시켜 나갔다. 안도는 반일인민 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본부로 중심으로 되었다. 두만강 연안의 여러 회원들에서 공작원들과 통신원들이 우리와의 연계를 지으려고 소사하로 자주 찾아왔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조직한다는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국내까지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듣고 조선과 만주 각지에서 20살 안팎의 열혈 청년들이 사선을 헤치며 안도에 모여와 참군을 요청하였다. 변다란이 입대를 지망하는 어가자의 청년들을 8명이나 데리고 안도로 나오다가 일본 군경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해방 직후 나를 찾아왔던 변대우 노인은 아들이 참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속절없는 감옥살이를 한 데 대하여 몹시 아쉬워하였다. 간도 여러 현들 중에서도 특히 연길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왔다. 연길지방에는 적의 통치기관들과 포갑수단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밀정망이 발달되어 있었다. 1932년 4월 초에는 라남 19사단 소속의 38여단 75연대를 기관으로 하고 포병, 공병, 통신병으로 증강된 이케다 대자 휘하의 간도 림시 파견대가 동만지방 토벌을 목적으로 두만강을 건너 연기를 비롯한 간도 일대에 쓸어들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극오장 지하조직에서는 참군을 요청하는 청년들을 안도로 많이 보내주었다. 조직의 추천과는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들도 많았다. 돈하의 진안장도 호진민, 호택민, 호진민이라는 중국 청년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났다. 호진민은 화령에서 사범학교 교원을 하던 사람이다. 어떤 날에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구국군이 도중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리로 학살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동북자위군, 반길림군, 항일구국군, 항일우영군, 산림대, 대도회, 홍창회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일 부대들이 많았다.
반일부대라는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 항일 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 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 군대를 말한다. 이 부대들을 통틀어 구국군이라고도 불렀다. 만주지방의 반일부대 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왕덕림, 당취호, 왕봉각, 서병문, 마점산, 정처, 리두의 부대들을 들 수 있다. 동만에서 제일 큰 반일부대는 왕덕림 부대였다. 왕덕림은 한때 목릉과 수분화 일대의 밀림 속에서 아무런 주의 주장도 없이 농림 허걸의 토비 생활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장작상 예하의 길림군에 편입되어 정규군의 외모를 갖춘 장교로 된 사람이다. 그는 9.18 사변 전까지 구길림군에서 3여단 7년대 3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민간에서는 그의 대대를 9.3대대라고 불렀다. 일본 군대가 만주를 침공한 후 그의 상관이었던 여단장 기릉이 투항하여 관동군 사령관을 만났다. 그는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길림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자기 상관의 반역행위에 분개한 왕덕림은 즉시에 반변하여 항일 구국을 선언하였다. 그는 50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 국민구국군을 조직한 다음 어이성을 전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대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라자구 일대를 활동 거점으로 삼고 간도지방의 적을 견제하면서 훗날 우리 유격대와도 피의 인연을 맺은 어이성, 사층항, 최세영, 공헌영은 모두 왕덕림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남만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당치호의 자위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흥령강성 일대에서는 마점산 부대가 북상하는 일본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안도의 산간 오지로 밀려든 것은 어이성의 휘하에 있는 우사령 부대였다. 이 부대의 드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았으며 조선 사람들이 만주 대륙에 일제 침략군을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정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쐐기를 박느라고 리간질을 계속하는 데다가 5.30 폭동과 만보산 사건에서 받은 조선 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그때까지도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구국군의 완고한 상층은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똑같은 재난과 불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비압박 민족이며 중국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일제의 개로 될 수 없으며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민의 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중국인민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정치적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구국군의 상층부가 대부분 자산계급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구국군의 상층부는 조선 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파쟁꾼이며 파쟁꾼은 일제의 앞잡이라는 제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의 청장년들을 가차없이 박해하고 학살하였다. 도시들과 볼방지대에서는 일본 침략군이 살벌하게 돌아치고 일본군이 채 점령하지 못한 농촌들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나 되는 구국군들이 길목을 지키고 서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다. 구국군의 적대 행동은 정수한 우리 유격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난관으로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물론 산림대와 독립군들까지도 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 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도 확대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 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뒷골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 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뒷골방에서 모젤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항의를 하겠는가 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 부락에나 숨어있을 뿐 다른 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 사람씩 비밀리에 나다니는 형편이었다. 저기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 유격대라고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 군대들뿐 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 패잔병까지도 피해 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녔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판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였다. 연길, 화령,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닐 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십 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 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도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법화하겠는가, 반일 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주, 자본가, 관료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계급적 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었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 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 목적과 조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 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연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이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연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 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만 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독림 부대의 주의를 돌리고 1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리광을 비롯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 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 부대에 파견된 리광이 구국군 공작에 부심하고 있는 정령을 여러 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연합전선은 공상이니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 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무분별한 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 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 되었다. 한 개 현에 몇십 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릴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릴 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 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 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령의 집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 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 부대 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논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 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꺼내들고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談판을 위하여 우사령 부대의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적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놨었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 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談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는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 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령, 허진민 뿐이었다. 김일령은 나이가 나보다 10여 살이나 이상 되는 사람이었지만 중국말을 잘 몰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 내지 20살 내기들이었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 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안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 같은 중국 동무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 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가 꼬리 빵조 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 죽일 게 뭔가. 왕청 관부대 사건 때문에 요즘은 구국군이 조선 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 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리광동무의 비밀 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 사건이 있은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 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 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 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나는 그냥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교수를 가지고 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도 있어서가 아니었다. 유격대의 전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연계를 조정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 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 출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 시기에 풍랑도 여러 차례 겪어본 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안장, 호진민, 그 밖에 중국 청년 한 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 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었다. 상대 측의 사령부는 양강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 앞에서 유격대의 주둔 구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 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러 가는 길에서 우사령 부대와 맞다들었다. 수백 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깃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 오고 있었다. 우사령 부대가 남워드에서 일본 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청까지 로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겠소. 호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니 맞받아 나가자고 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4사람도 나의 양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춰 걸어나갔다. 구국군들은 우리를 보자 꺼리빵 줘오라 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의를 하는데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 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 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안장, 호진민 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의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험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 동북군 장교 차림의 지휘관이 점심 식사 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에 나의 스승이었던 류본초 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류본초 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 동안 한문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 후 문강중학교와 도나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은 사람이었다.
그는 상월 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안장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 데다가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도를 지어 학생들 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안장은 류본초 선생을 알아본 순간 단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어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류본초 선생도 기쁨과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었다. 너 김성조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어 여기에 왔느냐?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 하고 큰 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일본 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 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류본초 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 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에 동의하고 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양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도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 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 사람들보다 조선 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 부대에서는 왜 조선 사람들이 항의를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 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도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류본초 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 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측속에서 박훈을 서사하에 보내요. 그것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과 우사령 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류본초 선생을 따라 안도성시로 떠났다. 류본초에게는 전용 군마가 한 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고 가다니 될 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다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 행군을 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수 부여민이라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었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해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류본초 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예절 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 모두가 중학교 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 줄 알고 경문도 쓸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이었고 류본초 선생도 입장이 딱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 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사령부 선전대장으로 되었다. 허진리는 부참모로 되고 진안장은 비서로 임명되었다. 소원밖에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닥다리였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 데서 큰 운을 내었다.
나는 남의 집 뒷골방에 배겨 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류본초 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 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올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부르호로 넘어오는 조선 청년들을 70 내지 80명이나 붙잡아서 성시로 끌어왔던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류본초 선생한테로 뛰어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 네 사병들이 조선 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속에는 친일파가 없습니다. 외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서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외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 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외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 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고. 류본초 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 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도나, 안도, 무성,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 침략 야망을 폭로하고 조정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류본초 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 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겠는데 일 없어. 내가 보증할 테니 마음 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 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죠. 그것이 뭐 나쁜 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면 그때 내가 류본초 선생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류본초 선생은 용문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격이 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유 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다. 내가 류본초 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 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류본초 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 사람들이 다 공산당일 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 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보였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 놈들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래도 공산당이 일본 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조선 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않게 집요하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책을 보고 하십니까? 말을 듣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고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해. 그래서 나도 나쁜 줄로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 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아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안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 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었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총은 당장 줄 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 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외놈들하고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 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더니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 라고 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들 속에 은밀히 돌렸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띠라는 어디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이 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저기에 찬 시선을 온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가운데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 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 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 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었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 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동의에 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었다. 우리 앞에는 반일 연합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문호기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조선인 고문이 말썽을 부리었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 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 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척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둘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 부대에 조선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 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였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 바랍니다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였다. 그도 자기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 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어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 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 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 죽으니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허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 자리는 허진민 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 책임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류본처 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우사령은 조선 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묻는다면 청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 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그럼 부대를 묻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정뿌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정뿌리를 돌린다 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 같은 햇내기들을 못 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 편에서 대장이 농담을 진담으로 들은 게 아닌가고 하면서 노토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 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류본처 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 별동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 하고 말하였다. 류본처 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 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별동대 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 유격대 성원들과 우사령 부대에 억류되었던 70 내지 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나는 진한장과 허진민의 손을 양손에 하나씩 갈라지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려, 대성공여 하면서 온 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허진민은 나에게 같이 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 연기에라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같이 담배를 물고 연기를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랫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허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참 담배 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발치산 대장을 하나. 허진민은 이런 논까지 하였다. 서사하에 돌아와 단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뒷골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 나갔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다 듣게 만세 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령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흥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세 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령이 아리랑과 같은 비가를 부른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김철이 김일령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령 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 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숱한 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령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령의 한 생은 그대로 그 시련에 죽더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 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 운동도 해본 사람이었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하였다.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순환에 찬 생애였다. 아리랑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이다.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고 좌절해서 돌격에로 넘어가야 할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김일령은 아리랑으로서 곡절 많은 과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푸른 하늘 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것이었다. 그때 노상에서 류본처 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곤 한다. 우사령 부대에서 단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류본처 선생이었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 밖에까지 따라 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날 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 못할 단판의 나날과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전제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 애적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묻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 경력을 가진 자산계급 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꾼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곤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 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리광에게 우사령과의 담판 내용과 조선인 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 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리광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개 중대의 인원을 리광에게 보내어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 것은 조선 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 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 것은 우리와 리광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설적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를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빠른 시일 안에 반일인민 유격대를 내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활기 있게 다그치었다. 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논쟁을 동반하였다. 그때 어떤 덕무들은 유격대 대열 내에 노동자 성분이 적은 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였다. 100여 명이나 되는 입대 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학생 출신과 농민 출신들이었다. 이 실태에 놀란 몇몇 덕무들이 노동자 성분이 적은 것은 혁명군대를 조직하는 데서 마크스 레닌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장차 혁명군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노동계급이 혁명군의 주 구성 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크스 레닌주의 군사학의 일반적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의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유격대 창건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이나 학생 출신도 다 노동계급 못지않게 혁명의식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출신이 달라도 노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 농민이나 인테리 출신이 많은 것이 혁명군이 변질될 요소로는 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깨우쳐 주었다. 우리는 지휘체계를 세우는 데서도 기존 공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유격전쟁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령을 치는 사람보다 구령을 집행하는 싸움꾼을 많이 내는 방향에서 대오를 짜고 편제들을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지휘체계를 고도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므로 부대의 후방부서나 그것을 주관하는 지휘관도 따로 두지 않았다. 모두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싸움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작도 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었다. 그때 우리에게 클라우즈위츠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 편성에서의 삼삼제는 나폴레옹이 창시한 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클라우즈위츠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할 정도였다. 나는 2차 세계대전 때에야 클라우즈위츠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입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꾼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 수 있었다. 반일인민 유격대는 중대를 기본 전투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유격대 군복은 가덕나무 물을 들인 녹색 천으로 지었다. 왼쪽 가슴에는 5 모간한 붉은 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 번호를 써 놓았다. 군모에는 붉은 별을 달기로 하였으며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기로 하였다. 유격대 창건의 마지막 세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장 제도를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나가기란 참으로 가슴 흐뭇한 일이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한 복장 제도에 따라 부녀 회원들이 떨쳐나서 군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온갖 정성을 기울여 군복을 마르기도 하고 재봉침을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1932년 4월 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 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사와 함께 유격대 결성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 후 입대 지망자들은 삼도백화의 입구인 류가분방, 발제툰, 류가분방에 모였다가 소사하에 집결하였다. 입대 지망자는 100여 명이었는데 그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자광수, 박훈, 김일령, 소사하, 조덕화, 소사하, 곰보, 별명, 소사하, 조명화, 소사하, 리명수, 소사하, 김철, 김철희, 흑룡천, 김봉구, 흑룡천, 리영배, 흑룡천, 곽영영, 흑룡천, 리봉구, 3인방, 방인현, 3인방, 김정환, 리하경, 국내, 김동진, 국내, 박명선, 연길, 안태범, 연길, 한창훈, 남만, 한창훈밖에 없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도계점걸 등판에서 반일인민 유격대 장건식을 가지었다. 이깔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 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 단위로 정렬하였고 그 공지의 한쪽 변두리에 소사하와 홍룡천 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서 술렁대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늠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역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전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 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 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노고와 피 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하였다.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도기점골 등판에 모두 불러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일인민 유격대 장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먹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만국노동계급의 전투적 명절인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 유격대는 붉은 길을 앞세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반일인민 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령이 이날의 행진에서 노래선창을 담당하였다. 그날은 시민들뿐 아니라 반일부대 장교들과 병사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무력 시위를 끝낸 대호가 도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자광수와 김일령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먼저 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에 흰허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리영배의 곁에 다가와 청이며 단뛰며 오각뼈를 오래오래 만져보았다. 그 다음 김철, 조덕화, 김일령, 방인현, 자광수의 앞을 거닐면서 이 정도 쓸어보고 저 정도 쓸어보고 이 어깨도 만져보고 저 어깨도 만져보고 미구의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외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보구나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 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노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 후 연길, 왕청, 훈춘,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격대들이 연이어 조직되었다. 김책, 최용건, 리형광, 리동광 등 조선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만과 남만에서도 유격부대들이 연이어 태어나 적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1932년의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 속에서 무르익어 갔다.